그 예비 선거 기간은 끝났나요? 아니, 끝난 게 아니고 네. 4월 9일날 제가 정식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네. 본선거 운동은 4월 16일날 시작하니까 네. 4월 15일까지는 여전히 예비 후보로서 명함만 돌리는 운동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좀 명함은 많이 돌리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3월 19일날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시작하자마자 저희한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는 300명, 그것도 관악을 유권자의 300명의 추천 도장이 워낙에 네. 이 큰 벽이었으니까 그죠. 모든 운동은 도장을 받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도장을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사람 많은 곳에서 그냥 서 있어가지고 네.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기다렸다가 네. 이제 추천 용지를 선관위가 나눠주면은 그 전화해서 도장을 찍으러 오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관악을 전체를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많이 있는 지하철역에만 계속 있었고요. 뭐 예를 들어 요 주변이라고는 이게 여기가요, 관악을이 어쨌든 서울시에서 그래도 좀 큰 지역구라 그러는데 낙후된 건 맞아요. 그래서 지하철역이 신림역하고 신대방역 두 개인데 예. 신림역이 굉장히 큰 역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 관악을로 나오는 그 유권자는 4번 출구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4번 출구하고 예. 신대방역 1번, 2번 출구. 네. 그러니까 계속 거기만 이제 주로 서 있었죠.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가요? 저도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철역이라는 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네. 알아보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대화를 못 나누잖아요. 그냥 네. 근데 물론 서 있으면은 한 시간에 한 10명 정도는 와서 사진 찍고 얘기하고 하는데 네. 쏟아지는 인파에 비해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없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도장 추천 300개 넘어서 좀 500개까지 다 받아서 제출했거든요. 네. 그 뒤는 좀 이번 주말부터 주로 가게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네. 가게는 이제 전에도 좀 한가하잖아요. 가게에 들어가면은. 그죠. 그러니까 가게 들어가 보니까 그 인지도가 낮진 않구나. 꽤 많은 분들이 알아보는구나. 이걸 느꼈고, 근데 역시 저를 알아보는 분들도 제가 출마한 건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인지도와 제가 출마자로서의 변이제라는 것을 이렇게 알리는 부분이 아직 굉장히 지금 부족한 상태죠.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변희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겠지만 또 이제 현실 정치에 좀 벽을 체감하신 건가요? 아니 근데 현실 정치의 벽이라는 게 예. 제가 무슨 정당 후보로서 한번 뛰어봤거나 아니면 정당 후보로 한번 도와봤구나 하면은 거대 정당의 힘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하겠는데 네. 저는 그냥 무소속으로 처음 나오다 보니까 네. 처음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벽이라는 걸 모르죠. 저는 이게 그냥 다 처음 경험이고 제가 선거운동을 좀 도왔다는 분이 지금 청와대 김경재 특보인데 네. 그분도 대부분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네. 그 순천 선거도 무소속 나왔었고 뭐 전남지사도 그랬고 하다 보니까 늘 무소속만 보다 보니까 네. 다 이렇지 않겠냐만 지금 생각하고 있지 다른 메이저 정당 후보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솔직히 다 체감적으로 잘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도장 받는 작업이 제일 어렵다고 하셨는데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에는 도장 받는 게 뭐 딱히 정당 어렵다고. 후보는 도장을 안 받으니까. 네, 정당 후보는 도장 자체를 안 받으니까. 네. 아무래도 좀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안 받는다니까 쉬운 게 네. 아니라. 네, 정당 후보는 도장을 안 받으니까. 네. 서우스님도 또 선거 같이 유세 다니셨잖아요. 예. 다녀봤습니다. 네. 조금 어떠십니까?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이게 변희재 대표는 뭐 알다시피 진정성이 있으니까 네. 그동안 뭐 기타 여러 기득권 보수 그런 정당들을 닳고 닳아서 다 썩어 빠져 버렸는데 워낙 깨끗하고 이런 신선미가 있기 때문에 또 잘생겼잖아요. 네. 너무너무 다 알아봐요. 네.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고 또 더 좋은 것이 또 총각이잖아요. 총각. 네. 애국 총각. 그래서 아마 본 선거에 들어가 보면은 그 여자
여성분들의 그 몰표가 나와서 당선되라고 저는 그 믿음이 가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근데 참고로 제가 도장을 받을 때 이렇게 다니면은 남성층은 여론조사 결과는 20대 남성에서 한 7.5% 나와가지고 제일 높다 그러는데 실제로 다닐 때 보면은 제가 60대, 70대, 한 50대 이렇게 주로 TV를 많이 보던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SNS 상에 가지고 이 관악을 해서는 20대한테는 많이 퍼진 거고 예. 지금 방송에서 전혀 제대로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원래 제 지지층이기도 하는 50대 이상 분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저는 20대, 30대, 40대가 좀 떨어지고 20대, 50대, 60대, 70대에서는 좀 강세인데 사실 이 젊은 여성 지지층 같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다니다가 네. 도장 받을 때 20,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그냥 제끼고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도장 받을 때는. 네. 근데 이제 본선거 들어가면은 뭐 그때는 도장의 문제가 아니라 다 표니까 예, 세대, 계층, 성별 안 가리고 다 운동을 해야죠. 그 본선거 들어가시면은 또 나이 많으신 젊은 사람들은 저도 같이 이제 촬영을 다니면서 봤지만은 젊은 층들에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좀 30, 40대, 40대 정도? 40대 정도 유권자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30, 40대가 취약하고 세대별로 네. 50대 이상 이 종편 미디어를 많이 본 또 50대 이상한테는 또 강세니까 네. 30, 40대가 분명히 취약한 건 맞겠죠. 네.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 얻으려면은, 표를 얻으려면은 또 뭐 나름의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사실은 그 선거 뛸 때는 다 뛰지만 일단 제가 그래도 좀 지지층이 많은 데를 다 끌어모으는 것도 일주일 동안 힘들거든요. 아마도 선거를 직접 본선거 들어가게 되면은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국 강세라고 하는 20대하고 50대 이상으로 집중을 하게 될 겁니다. 선거 하다 보면 별로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메인 이제 타겟층이 20대와 20대와 50대. 또 선거하시면서 다른 후보분들도 좀 많이 만나셨죠? 다 만났죠. 네. 좀 기억에 남는 다른 후보가 있을까요? 기억에 다 남는데, 야, 이거 얘기하면은, 캠프 분들은 다 아는데, 네. 후보자 비방죄 걸릴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네. 좀 표현을 하면, 제일 먼저 마주친 후보가 아마 이상규 통진당 후보인데, 네. 제가 여기 서울대 다닐 때도, 저는 운동권하고 늘 싸웠었거든요, 대학 때부터. 네. 근데 운동권이 지금도 그렇죠. 정동영 후보가 이른바 노동계 후보라고 얘기하면은 이상규 후보가 NL 주사파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볼 때는 NL 주사파가 정말 극악무도한 김정은의 하수라고 해서 정말 나쁜 놈들로 볼 겁니다. 네. 이 세력 전체 보면 정말 나쁜 놈들이죠.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려는 자들이니까. 근데 실제로 1대1로 만나면요. 제가 대학 때도 그랬습니다. 이 PD, 노동계들이 인간성이 굉장히 안 좋고, 네. 이 주사파 학생운동가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막 김정을 보면서 막 눈물 흘리는 막 북한 아이들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정희 대표는 조금 다른 케이스고, 왜냐하면 영입 케이스니까. 이상규 후보하고 좀 마주치고 하더라도 제가 대학 때 봤던 그런 주사파 운동권들. 네. 그러니까 그냥 순박하고 북한 아이들처럼. 네.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인사할 때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좀 선거운동하면서 두 가지 예측 못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 가지는 애국 진영 내부에 전체는 아닙니다. 아주 극소수인데 끊임없이 뒤에서 총질하는 부분. 전 이거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총질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오가면서 또 하나 예측 못한 거는 저는 이상규 후보가 통합진보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박근혜 심판론은 아주 강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통진당의 통짜도 안 꺼내고 있어요. 이 관악을 들어와가지고 성명선이 뭐니 들고 다니는 피켓이니 통진당의 통짜도 안 꺼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좀 선거 운동하는 데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근데 사실 그 통진당 해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지 변 후보님한테 좀 득이 많이 되잖아요. 제가 선거 준비하기 전에 예. 통진당 해산 관련 헌법재판소 거의 전문을 다 외우고 왔거든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써먹을 데가 지금. 통진당 그 후보가 입을 안 열리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었는데 네. 그걸 지금 못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성명서를 냈죠. 통진당 해산대에서 입 안 열 바에 이상규 후보는 집에 가라. 네. 왜 나왔냐?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왜 나왔는지를 저거는. 아니 근데 뭐 젊은 사람들 흔히 하는 얘기로 좀 어그로를 끈다고 하잖아요. 네. 이상규 후보가 이 통진당 해산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서 이상규 후보와 토론할 수 있는 뭐 어그로, 본인만의 어그로 없을까요? 아니 저는 뭐 방법이 없죠. 무슨 말을 꺼내줘야지 받아치고 할 텐데 말을 안 꺼내고 있으니까. 근데 뭐 통진당 세력이 제가 오늘 조그축구를 좀 인사하러 갔는데 뭐 조그축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부지런한 분들이잖아요. 뭐 저한테 알려주더라고. 이상규 후보 쪽 지지자가 지금 한 1만 명이 지금 관악을에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근데 원래 지난 선거 때도 엄청난 숫자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막 고시원을 계약을 하고 들어오는데 네. 하여튼 뭐 그 조기축구 하는 분들의 말은 지금 고시촌의 고시원이 방이 없다. 하도 많이 밀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분명한 건 통진당 세력이 이대로 주저앉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무슨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통진당 이슈를 안 꺼내는 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예상을 못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르죠. 그 선거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사람들이 의외로 그 부분을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무공약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다시 한번 어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듣고 나니까는 너무 공감이 많이 갔던 부분이거든요. 아니 무공약이 아니죠. 지금 저기 있잖아요. 서울대학과 고시촌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 지역 공약 아닙니까 저거. 공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공약이 없는 게 아닌데 세금을 갖다 쓰는 공약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세금을 갖다 쓰는 공약을.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제가 이 고시촌 오늘도 지금 성명서 하나 냈는데 지금 사법고시 존치 문제가 현재 지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울대학 다닐 때 고시촌에서 늘 살아왔었는데 지금 사시가 지금 폐지까지는 아닌데 지금 2017년도까지 대충 좀 숫자를 줄여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시생들이 확 빠져나가니까 저도 고시촌에 선거운동하러 가보면은 옛날 제가 대학 다닐 때랑 너무 다르게 아주 싸늘합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빠져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후보가 심지어 정동영 후보까지도 뒤늦게 들어와서 사법고시를 존치시켜서 고시촌 경제를 부활시키겠다. 네. 이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물론 이거 말고 또 국민세금 갖다 퍼붓겠다는 공약도 수두룩하죠. 지금 정태호 후보나 오신환 후보, 특히 오신환 후보 같은 경우는 뒤에 김무성이라는 여당 대표가 들어와서 관악을에다가 예산폭탄을 퍼붓겠다는 지금 말을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왼쪽에다 보면은 헌법상 제46조 국회의원의 의무조항이 오직 국익을 위해서 직무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키겠다고 했고 이건 뭐 제가 언론할 때부터 늘 주장했던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여당의 대표가 이 지역선거에 들어와서 국민 세금이죠. 자기 돈 쓰겠다는 게 아니에요. 국민 세금을 여기다가 퍼붓겠다라는 거는 불법 선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반칙 선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 경기로 얘기한다면은 불법 약물을 투여해서 지금 선거를 뛰고 있는 겁니다.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관악갑도 있고 동작갑도 있고 정말 못 사는 적에 양천, 중랑, 수두룩한데 서울시에서 왜 관악을에다가만 여당이 예산을 퍼붓겠다고 하고 다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공약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는데 이제 이 국회의원이 1년짜리 임기입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에요. 네. 그럼 올해 예산이 이미 정부 예산은 5월 달에 미리 편성을 해요. 가편성을. 그 5월 달에 편성한 거를 가지고 국회에 넘기면은 국회가 뭐 8월 결산심사하고 해가지고 결국 12월 달에 결정 나는데 네. 이 상황에서 지금 관악을에다가 예산을 폭탄을 퍼부려고 그러면요. 5월 달에 정부 가편성 예산에다가 편성시켜야 되는데 네. 어떻게 편성시킵니까 이거를. 그리고 다른 구가 가만히 있나요 이거를. 이거 안 되는 공약을 가지고 지금 유권자를 여당 대표가 속이고 있습니다. 심플하게 얘기해서 1년짜리 국회의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산 폭탄을 퍼붓는다던가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말 저 외딴 곳에 있는 아주 지방이면 모르겠어요. 좀 눈이 좀 적으니까.
여기 서울 시민 1200만 사는 데인데 다 눈이 여러 개, 2400만 개 눈이 있는데 네. 어떻게 관악을에다가 예산폭탄을 퍼붓겠습니까? 1년 만에. 그래서 제가 계속 경고를 하는 게 저는 김무성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치적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정계 은퇴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근데 안타까운 게 오신환 후보예요. 저보다 3년 선배거든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 청년위원장 할 때도 저하고 안면 있고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자, 예산폭탄 뽑겠다 공약해놓고 내년 총선 때까지 제가 장담하는데 예산 못 가져옵니다. 추가 예산. 그렇게 되면 이 국민을 유권자 속여놓고 예산 못 가져와? 다음 총선 때 심판 안 받겠습니까? 그 다음 총선 때 이 젊은 정치인이 예산 가지고 사기치다가 심판당하면요. 정계 은퇴예요.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나는 김무성 대표가 오신환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뭐 여당 후보 될 리도 없지만 네. 저 같으면은 김무성 대표 같은 사람이 관악을에 안 끌어야 됩니다. 이번 선거뿐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오신환 후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창창한데 네. 왜 여기다가 불법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이거 정치적 생명을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네. 사법고시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법고시냐 로스쿨이냐는 오직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대한민국의 3부를 이루는데 입법부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뭐가 더 효과적이냐만 갖고 따져야 돼요. 딱 두 개 가지고 따져야 됩니다. 로스쿨이 효과적이냐 사법고시가 효과적이냐. 그런데 지금 이 후보 셋 다 고시촌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사법부요. 사법부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흔들겠다는 거예요. 고시촌 경제를 위해서. 이거 자체가 지금 국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돼 있는 네.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실을 존치하겠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 고시촌을 또 미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사시가 있어가지고 정말 한 10,000명이 넘는 이 고시생들이 고시촌에 모여서 혈투를 벌이는 거죠. 사시 경쟁률이 대개 한 50대 1이거든요. 네. 한 명을 사시 합격자를 내기 위해서 50명의 희생자를 내는 그 제도를 네. 다시 가져오겠다. 네. 저는 고시촌만 살았습니다. 제가 서울대 다닐 때 고시촌만 살았어요. 딱 4년 동안. 너무 잘 알아요. 고시촌이 어떻고 네. 고시에서 떨어져서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수없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네. 전 고시촌 중에서도 고시원에서 더 이상 고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니까 그렇다고 집에다가 저 고시 포기했어요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냐? 고시촌에 있는 언덕 위로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그 언덕 꼭대기에 살았기 때문에 고시를 포기하고 집에다가는 고시한다 그래서 용돈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술 먹는 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대학 다닐 때. 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가면 어디로 가냐? 우리 광화문에서 이제 우리 텐트에서 천막 치면요. 광화문 그 8번 출구에 밑에 가면요. 노숙자 쫙 깔려있습니다. 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살던 집에 있다가. 네. 그게 꿈과 희망이 넘치는 청년들의 기회의 장입니까? 정동영 후보, 오신환 후보, 정태호 후보 셋 다 그러고 있어요. 고시촌이 청년들의 꿈과 희망의 장소다. 네. 한 번도 안 살아봤을 거예요. 고시촌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본 입장에서 네. 아무리 표의 도움이더라도 제 양심에 걸려서 네. 그 말을 못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변호사분들하고 만났는데 네. 사시냐 노스쿨이냐는 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좀 들었는데 대한민국은 법조문이 엄청 많은 대륙법 체계로 돼 있고 노스쿨은 미국이 만들었는데 미국은 판례법이죠. 네. 판례법이라는 거는 그냥 전문적인 법조문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 시사토론하는 듯이 그냥 막 말싸움, 그러니까 사망리 토론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네. 미국식 법은. 네. 그러니까 필기시험이 필요 없죠. 말빨, 행동, 실무로 익히는 노스쿨을 한 거고 대한민국은 법조문이 있는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법조문을 외워야 된다. 그래서 네. 시험이 필요하다.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논리로 사실을 존치하자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저나 관악을에 있는 모든 후보가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법조계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지. 네. 정동영 후보가 법조계에 있었습니까? 오신환 후보가 있었습니까? 정태 후보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 저는 좀 소송을 많이 해봐가지고 그래도 제가 제일 전문가라 생각하는데 네. 그런 저도 판단을 못 내리는데 네. 관악을 들어와서 사시가 더 좋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 법사위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악을을 청년 창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뭐 밑그림이라는 게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밑그림이 아니고 네. 제가 고시촌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15년 동안 계속 미디어 사업을 해서 이제 여의도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 창업을 했어요, 고시촌에서. 네. 왜 고시촌에서 창업하냐 그러는데요. 고시촌이 창업, 이 스타트업 단지로 쓸만한 게 워낙 싸요. 아, 뭐, 워낙 음식이라던가, 뭐, 음식부터 생필품. 집값, 생필품, 사무실 워낙 싸기 때문에 저도 한 50만원 들고 창업을 했습니다. 고시촌에서. 네. 그러면은 청년 창업 지원한다 했을 때 지금 구로하고 지금 가산하고 여기 단지가 있는데 네. 거기는 너무 이 벤처 단지를 키워놔서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서울대생들이 창업한다 했을 때 한 번에 구로나 가산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이 고시촌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대학생들 창업한다 그러면 500만 원 들고 창업을 하고요. 네. 청년 창업 특례 지원이라 그래서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는데 한 실제로는 2천만 원 지원합니다. 그럼 1,000에서 2천만 원 들고 창업한다. 구로나 가산, 뭐 테일함될 말할 것도 없고 글로 못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싼 데서 스타트업을 해서 여기서 좀 펀딩을 해가지고 구로나 가산으로 가는 스타트업 창업단지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고시촌이. 아, 창업의 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은 비용이 지역이다. 낮으니까. 비용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뭐 저도 했는데 네. 뭐 제 후배들하고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때려 넣겠다는 게 아니라 저를 비롯한 서울대 출신 창업가들이 지원 포럼을 만들어서 관악을 지역에서 창업하는 사람들을 네트워크로 지원을 하겠다. 네. 이건 예산 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5년 전부터 원래 준비했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제가 떨어져도 하는 겁니다. 떨어져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하잖아요. 잘하면 이제 국민들이 볼 때 야 그래 관악을과 서울대 이생들과 서울대 졸업생들이 정말 똘똘 뭉쳐가 잘하는구나. 그때는 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공약을 예산을 얼마 따오겠다 얘기한 게 아니고 나 혼자라도 하겠다 아무도 안 하면은. 네. 그럼 이거는 늘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공약 사실 하나인데 네. 이거 말고 막 지역 공약에서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국익에 대해서 맞고 얼마나 면밀히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유권자들이 보통 만나면은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십니까? 유권자들이 뭐. 아니 근데 사실 대부분 말은 대부분 명함 주면은 그냥 받고 가죠. 네. 근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라고 하죠. 네. 한 이제 젊은 친구들은 아는데 이제 SNS 통해서 이제 주로 방송만 보던 분들은 제가 1년간 방송을 안 나왔으니까 네. 거의 그 얘기입니다. 거의 그 얘기. 아니, 근데 젊은 여성분들은, 아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같이 촬영을 하면서 봤는데, 변희재다 그러고 맨날 서성이거든요, 주변을. 먼저 좀 손 잡아주실 생각 없습니까? 근데 저는 못 봤어요. 서성이는 거는. 거의 못 보고. 제 기억으로 한 3명 정도가 와서 사진을 찍었던 것 같아요. 3명 정도가. 네. 뭐, 이 선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 힘들 거로 예상되는 부분 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 네, 아니, 최소한 선거 운동하는 거 자체는 네. 없을 것 같아요. 선거 운동에서. 왜냐하면 이 도장을 받기 위해서 아파트에 들어가서 경비의 눈을 피해서 네. 걸리면 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우리 캠프원들은 또 신고받아서 경비한테 끌려 나온 적도 있고 초인종 남의 집 아무도 모르는데 눌러서 네. 나와서 인상까지는 받죠. 네. 일단 후보자니까. 네. 근데 서명해주세요. 이왕 문정거 서명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적어줘요. 네. 도장 가져오세요. 이게 3단계가 밝게 웃고,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 해주죠. 근데 네. 모르는 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어쨌든 공식 후보자니까 네. 후보자를 존중하기 위해서 와서 이름까지는 적어주는데 도장 가져오세요 할 때 이 노려보는 표정. 네. 그것도 그래도 잘해주는 거고 아예 그냥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도 나오고 그냥 그 문전박대를 당한 걸 하다 보니까 네. 지금은 하는 게 이제 명함 돌리는 거고 가게 가서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공식 선거운동 들어가면 더 쉬워요. 유세차에 타가지고 그냥 마이크 잡고 떠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워낙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뭐 다음 건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제가 다음 주 정도에 5% 지지율 넘어가면은 TV 토론 들어가는데 네. 그건 저한테 제일 쉬운 선거운동이죠. 제일 쉬운 선거운동. 쉬운 것만 남았어요 이제. 아니 그 TV 토론에 대해서 또 시청자들 또 궁금증이 많던데 TV 토론 하고 싶으시죠? 솔직하게. 아니 그거 하려고 나왔죠. 그거 하려고 나왔는데 네. 그거 못하게 됐을 때 솔직히 깜깜해요. 아. 근데 그것만 하게 되면 근데 지금 각 후보자들이 제가 지난주에 3.5%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분석 결과 20대 지지율이 워낙 상대로 높기 때문에 네. 이건 여론이 빨리 전파되는 세대니까 네. 가면 갈수록 원래 제 주지층이 50대가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 넘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한이 있으니까 네. 한 15일까지 15%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각 후보자들이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제가 TV 토론 들어가는 순간 네. 누굴 칠지 모르잖아요 제가. 네. 정동영 후보, 오신환 후보, 정태 후보 셋 다 저는 다 공격할 거리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네. 제가 막말로 뭐 저는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지만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집중적으로 제가 한 명만 치기 시작하면은 당선 안 됩니다. 누구든지. 네. 셋 다 후보로서 결격 사유가 너무 많아요. 네. 결격 사유가. 그것만 제가 집중적으로 치면은 한 명 떨어지니까 제가 올라가는 게 선거판에 워낙 큰 변수여서 다들 제가 올라오는 거를 바라지 않죠. 아, 그런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른 후보, 경쟁 후보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좀 얄미운 후보. 아니, 없어. 얄밉진 않아요. 저는 네. 얄밉진 않고, 네. 셋 다 아주 평등하게 후보로서의 참 결격 사유가 많아요. 정동영 예, 후보, 셋 다 오신환 후보, 문제가 정태 후보 다. 셋 중에 누구 하나를 반드시 뭐 옛날에 이정희 씨 같은 경우 뭐 당신 떨어뜨려 나왔어요 그러는데 저는 네. 누구 떨어뜨려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당선되려고 나왔지만 네. 셋 중에 누구 하나 꼭 떨어뜨리고 싶냐고 물었을 때 네. 너무 셋 다 평등해요. 누구 하나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셋 다 참 문제가 많은 후보들입니다. 성호수님은 만약에 그 변 후보가 5% 지지율이 나와서 토론에 나가면은 토론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100% 당선이에요. 왜냐면은 네. 네. 내가 그 학교 다닐 때도 그 수학을 잘했어요. 네. 남들은 수학이 어렵다고 하는데 나는 수학을 예습만 해갖고 나오면 그 선생보다가 더 잘할 정도로 네. 진짜 독보적이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0.7% 나왔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보니까 22.8% 나갔어요.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니까 400%예요. 지지율. 그리고 정식 또 3차로 가면은 네. 또 400% 하면은 11.4%가 돼요. 2%가 돼요. 네. 그다음 4차로 가면은 44.8%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5차 여론조사 하면은 네. 80몇 프로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몇백 프로. 100%가 넘어가 버려요. 네. 이게 무조건 당선이라고 해요. 여론조사 하면 할수록. 네. 정확한 나는 수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내가 계산하는 겁니다. 좀 토론에 나갔을 때 네.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썩어 빠진 네. 정치판을 확 다 갈아엎고 네.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네. 2012년 대선 때 네. 그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겠다 해서 조계종이 빨갱이 중들이 많아요. 중국승려가 실천승가를 장악을 해서 여러분들이 김정은이 지령을 받아가지고 2012년 대년 김일성이 사망한 뒤 강상대군을 다 지령을 내려놨어요. 네. 내려놔가지고 다 모든 것이 원탁이거나 이게 해가지고 문재인을 해서 단일화서 모아서 해주기로 해서 강상대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됐으면 이석기 같은 사람들 국정원이나 국방부 장관 돼가지고 네. 나라 망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서 그 조계사 주진 토진 스님이라든가 까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변희재 후보도 네. 돈 한 푼 안 받았는데 NLL이라고 있죠. NLL. 예. 해상. 거기 어느 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 NLL이라는 그 해상 전투에서 우리 변희재 당시 네. 논객이 문재인이라는 호 배를 갖다가 한 방에 그냥 폭침을 시켜버려가지고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는데 1등 공신이 든 거라. 그렇다고 해서 나나 변희재 후보라는 어디 누가 10원 한 푼 어디서 뭐 새누리당인 당원도 아니고 거기서 돈 한 푼 지원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돈 한 푼도 지원도 안 받고 스스로 좋아서 빨갱이들 작살내버리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우리가 당선되게 만드는 박근혜 대통령을 흔들어서 내각제 하려고 지금 새누리당부터 김무성이니 전부가 다 김무성이나 MB 똘만이란 말에 저 옷이라니까 한마디로 속된 말로 네. 이 사람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지금 레이디 각혈을 식물인간으로 만들려고 해서 네. 지금 변희재 후보가 나온 이유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레이디 각혈을 진짜 온몸으로 소행무사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좀 있으면은 새누리당 당원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변희재 대표를 찍는다고 난 확신. 내 말 들렸어요? 말씀 박수하고 주세요. 내 이 분석이 정확한 겁니다. 찍지 말라고 해도 찍게 됩니다. 두고 보세요. 네. 사바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TV 토론에 대해서 잠깐 그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선관위에 정식 후보 등록할 때 후보자들이 다 모였거든요. 근데 그때 기자가 한 4, 50명 들어왔고 카메라가 한 20대가 앞에 있다 보니까 거의 대선급을 방불케 했죠. 네. 근데 이제 정동영 후보는 대선에 출마한 사람이니까 네. 여유가 있더라고. 그 저도 뭐 카메라를 하도 많이 이제 받았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뭐 여유로 왔는데 오신환 후보가 가장 긴장을 하더라고. 여기 선거 많이 나갔지만은 그렇게 많은 기자들 앞에서 서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신환 후보가. 그리고 정태호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면은 기자들 앞에 많이 섰을 텐데도 불구하고 좀 두 분이 너무 많이 긴장을 좀 하는 게 느껴져서 TV 토론이 지금 원래 지역 재보선 TV 토론 같은 경우는 원래 시청률 1%도 안 나오거든요. 아무도 안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TV 토론은 전국 시청률 한 5%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전국 규모의 토론이 벌어지는데 제가 생방 지상파 토론 처음 나갔을 때가 29살 때 처음 나갔습니다. 네. KBS 심야 토론이었는데 저도 그때 밑에서 수많은 이제 오프라인 토론에는 많이 나갔지만은 생방 토론에는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 정도로 긴장이 됐거든요. 첫 이 토론이. 근데 이번에 거의 전국 규모의 토론 벌어지면은 저는 사실은 결격사유나 이런 거 후보 내적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경험이 제일 떨어지는 오신환 후보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준비해도 그런 전국 규모의 토론 딱 나가면은 바짝 얼어붙거든요. 네. 근데 아마 거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동영 후보하고 제가 제일 유리할 겁니다. 4.29 재보선 인터넷 특집 방송, 대한민국 유일 애국 시민 후보 변희재와 함께하는 변희재 관악을 선거를 말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29 재보선에 또 영향을 끼치는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많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뭐 성완종 리스트라든지 원래는 또 변희재 후보가 또 농객 출신이잖아요. 또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또 변희재 후보가 어떤 좀 의견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지 그런 거를 궁금해하고 바라는 좀 팬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성완종 리스트 뉴스는 보셨죠? 옛날 같으면은 상상해 봤을 텐데 네. 이게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막 스마트폰을 보고 해서 네. 예전만큼 완전히 다 팩트는 취하지 못했는데 네. 대략적인 그림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 결국 이제 성완종이라는 경남기업 오너가 자살을 택하면서 지금 거의 친박 계열 핵심들과 플러스 홍준표까지. 홍준표 씨는 또 친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몇 억, 뭐 1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던 게 이제
그 사건의 내용인데요. 자, 뭐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건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가 세비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리고 후원금 한도가 1억 5천만 원. 뭐 저도 지금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아서 지금까지 한 6천만 원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 9천만 원을 더 모아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이제 모자란다고 다들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그럼 이른바 비자금을 받아서 움직이는데, 네. 워낙에 요즘에 이 까다롭게 이렇게 단속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투명화됐죠, 사회가. 네. 비자금 만드는 게 옛날만큼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완종이라는 사람은 경남기업 회장이기도 하지만은 동료 국회의원이었어요. 동료 국회의원. 그죠.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편하게 받았을 겁니다. 편하게. 네. 그러니까 막 정말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더러운 막 불법장을 받았다 그렇게들 지금 밖에서 보지만은 아마 준 성완종 회장이나 받는 국회의원이나 네. 형 아우 사이에서 돈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이거는 제가 좀 취재하는 과정에서 기업가 출신 이 국회의원들이 하소연을 많이 하는 건데, 한 모 자동차 회사 회장이 국회의원 할 때 네. 국회의원들의 한 50명의 차를 바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동료 국회의원들이 자꾸 요구를 한대요. 아, 당신 자동차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뭐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서로 주고받는 거죠. 네. 그럼 거기다가 지금 성완종 회장의 지금 행태를 볼 때는 돈을 잘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150명 정도에게 돈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름이 나온 지금 김기춘 실장이나 허태열 실장이나 그분들이 직접 돈 받았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건 검찰서 가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분명한 거는 꽤나 많은 돈을 꽤나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줬을 거는 확실합니다. 그 저항상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좀 언론에 나오죠. 그리고 황장 소장이 계속 떠드는 건데, 네. 기업가가, 그것도 국회의원을 하던 기업가가 비리로 노무현 정권 때 벌써 2번의 징역형을 받았는데 둘 다 사면을 받았어요. 네. 한 건, 특히 마지막 건이 문제가 되는데, 이건 행남도 비리 사건이에요. 행남도. 네. 행남도 비리 사건은 노무현 정권이 실세들이 개입한 사건인데,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뇌물을 받아서 징역 한 2년인가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까지 가기도 전에 항소를 포기하고, 항소 포기하자마자 바로 사면이 되고, 바로 사면되자마자 이명박 정권의 인수위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독특한 케이스죠. 아주. 네. 약간 비슷한 케이스가 이석기 케이스가 있는데, 네. 지금 이제 보역하고 있죠. 간첩. 역시 노무현 정권 때 항소를 포기하자마자 바로 또 사면이 된 사례가 이석기 사례가 있고, 지금 이번에 성완종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정권과의 어떠한 친밀하던 혹은 뭐 좀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면은 그 파렴치한 범죄를 2번 걸렸는데 어떻게 둘 다 사면되냐. 그래서 지금 친노 개입의 의혹이 나오는 거고. 네. 그 파렴치한 범죄자가 사면되자마자 다음날 이명박 정권 인수위에 들어갈 수가 있냐. 네. 친이계와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친박 실세 리스트만 나왔는데, 네. 현 정권에서는 해먹거나 같이 한 게 없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노무현 정권 때나 이명박 정권 때 사업 비리가 걸렸는데 왜 8명의 친박만 나왔겠냐. 이거는 정치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내가 상세한 정보는 없는데, 김경재 청와대 홍보특보가 YTN 방송 나와서 검찰이 이미 이 자원외교 비리 수사하는 과정에서 성완종 회장이 돈 준 리스트를 상당히 많이 확보했을 것 같다. 이분이 그냥 논객으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네. 청와대 홍보특보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이번에 검찰이 오늘 뭐 또 특수수사팀 꾸린다 그러는데 150명 다는 아니어도 꽤나 많은 리스트는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박 대통령이 몽땅 수사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뭐 친박, 친이, 친노 다 걸려들 가능성이 있죠. 다 걸려들. 잘못하면은. 근데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친박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힘들단 말이죠. 그분은 왜 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다가 네. 뭔가 좀 원하는 샀나 보죠. 뭐 이거 불다가
네. 그분은 그렇죠. 친박계로 분류하기 어려운데 그냥 하나 껴들어온 분이고 나머지 7명은 이른바 친박 실세죠. 네. 이분이 참 살아계시면 괜찮은데 검찰도 수사할 때 상당히 갑갑할 거예요. 이게 돈 준 사람이 좀 또 고민이 돼버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 수사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돈 준 사람이 돈 줬다고 자백하고 살아있어도 입증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자금 수사라는 게. 네. 근데 죽었고 한 과거 일이에요. 막 공소시효 문제 걸려있고 밝히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리스트가 자꾸 언론에 유출되기 시작하면은 네. 걷잡을 수가 없죠. 막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누구 줬다. 오늘 또 뭐 박원순 뭐 시장의 또 측근이 이름이 나오고 계속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돈을 분명히 다수에게 준 건 맞을 것 같다. 지금까지 기업가 출신 국회의원들의 행태나 성한종 회장 행태를 봤을 때 다수의 국회의원에 준 것도 맞을 거고 돈을 줬다면 추정적으로 친노나 친노에게 더 많이 갔을 것이지 네. 친박에게 많이 갔을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이번에 KBS에서 보도했는데 30억 원 정도를 인출을 갑자기 시작했는데 그게 네. 2007년 10월부터 인출을 시작했다. 2007년 10월은 어땠습니까? 이미 이명박 그리고 정동영 양자 후보가 싸우고 박근혜 후보는 이미 탈락을 해가지고 야인이 됐을 상태거든요. 네. 그때 인출한 돈이 어디 갔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돈을 줬다면은 친입 쪽에 많이 갔을 거고 그래도 보험료로 친노나 그쪽에 많이 가지 않겠어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친박의 리스트가 공개돼서 시작됐지만은 정치권 전반의 부정부패 수사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아직까지 제가 볼 때 관악에서는 이게 영향력이 안 미치는데 여당 우세 지역인 저기 강화 인천 사실 제 본거지는 거긴데 네. 거기서 지금 새누당이 크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이 지금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뭐 친노 이름 나오기 시작하면 또 야당도 같이 흔들리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부동층이 이제 많이 늘어날 테고 부동층이 그러면서 저같이 정치권에 발 한 번도 안 대본 사람 그러니까 제가 5명 후보를 얘기하면은 오신환 후보 자체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치 신인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은 지금 여당 실세들을 계속 끌어들여가지고 김무성 대표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젊은 정치인이면은 당당하게 혼자 다니면서 자기를 부각시켜야 되는데 너무 자주 와요 김무성 대표가. 네. 그럼 뭐 같이 책임져야죠 그렇게 되면 당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정태호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와 박지원 그 구태 정치인들. 네. 그 문재인 대표는 저거 지금 성완종 사건에 거의 굉장히 큰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성완종 씨 사면될 때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실장 다 했습니다. 그분이 계속 나타나요. 이 둘은 같이 엮여버리고요. 정동영 후보는 2007년도 당시에 대선 후보. 네.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의 차기 대선 주자. 다 엮여 있어요. 그분이 돈을 받든 안 받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저하고 이상규 후보 둘밖에 없습니다. 둘밖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치 좀 새롭게 온 사람이 29일까지 좀 유리한 점이 있고 그 유리한 걸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네. 관행일 수 있습니다. 관행일수. 기업가 출신이지만 동료 국회의원 야 용돈 좀 써라.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용납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이 투명사회가 됐으면은 그 훈련이 된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야죠. 늘 받아왔던 사람이 오늘부터 안 받겠습니다. 그거 쉽지가 않다니까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지금에 있는 구태 정치를 개혁하는데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완종 리스트가 최근에 언론의 이슈를 많이 받고 있어서 이 성완종 리스트나 이런 게 4.29 재보선 특히 관악을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근에 또 저희 이쪽 캠프에 계속 계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거물 정치인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이쪽 관악을에 계시면은 많이들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뭐 김무성이라든지 뭐 정동영이라든지 그런 거물 정치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또 문재인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은 또 혹시 유세 활동하다가 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그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원 나온 그 여야의 뭔가 거물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구태 정치인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구태 정치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선거 치르잖아요.
미국은 원래 당에서 뭐 당대표 대변인 이런 거 없어. 혼자 치러요, 선거. 네. 한국만 계속 때려와가지고 그냥 막 조폭들처럼 거드리고 다니고 그게 근데 안 먹혀요. 지금 관악만 하더라도 네. 그거 보고 표 찍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후보 본인이 비전을 얘기하고 후보 본인이 콘텐츠를 제공해야지. 네. 오히려 저는 간표가 되지 않을까. 근데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 네. 특히 정태호 쪽 같은 경우 문재인 빛에 가린 정태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럴 네.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거기서 마지막 검을 보스가 가지고 표에 도움이 됐던 마지막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그게. 이제 뭐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다음 키워드는 좀 토론인데요.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다른 오신환 후보, 정태호 후보, 그리고 뭐 이상규 후보, 뭐 이렇게 정동영 후보,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지금 토론은 제의를 하셨죠? 이상규 후보는 통진당이라는 말을 안 꺼내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라고 성명서를 냈고 네. 정동영 후보하고 이동영 후보한테 보냈는데 이동영 후보는 접었으니까 제끼고 네. 이제 정동영 후보 한 명 남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정동영 후보는 통진당보다 더 왼쪽으로 치고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관악에서 안 먹히고 있는 거예요. 정동영 후보가 호남 출신이고 얘가 호남이 많기 때문에 네. 조금만 새정년보다 약간만 오른쪽 들어왔으면 폭발력이 있었을 텐데 통진당보다 더 왼쪽으로 치고 나가니까 네. 이분이 지금 허걱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정동영 후보는 국가를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을 후바식 사회주의 국가로 가겠다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정책 나오는 거 보니 그거 그냥 쿠바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을 자유통일 강대국 코리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를 얘기하니까 국가를 얘기하는 사람들끼리 국가를 한번 논의해보자 제가 제안서 넣었는데 네. 안 할 것 같아요. 네.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또 지지율 5% 넘으면 무조건 나가기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정동영 후보로 딱한 게 그래도 사전에 네. 저하고 한번 스파링 한번 하고 가는 게 낫지. 괜히 그냥 맞붙어가지고 네. 연습도 없이. 네. 저는 정동영 후보를 좀 위에서 제안을 한 건데 네. 본인이 뭐 그 생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뭐 막바로 4개 올라가서 맞부딪혀야 되고 둘이 하게 됐을 때는 일단은 그 점은 있어요. 정동영 후보를 제가 그래도 좀 평가하는 거는 지역 막 개발 공약 안 하고 계속 대한민국을 쿠바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국가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제가 존중해주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 국가를 얘기하는 거를 같이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후보하고 비해서 봐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올라가면은 할 말 다 할 수 있고. 뭐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양해를 구할게. 제가 논문 표절을 잡는 연구진실성센터를 미디어치 산하에 뒀다가 작년 말에 독립을 시켰습니다. 독립된 다음부터는 제가 단 한 번도 누구누구 표절 잡아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리고 거기는 전 세계까지 있는 다양한 이 학자들 그룹도 연결돼 있어서 제가 지시해서 잡을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이번에 관악을 선거 들어올 때 지금 오신환 후보가 오마이뉴스에게 표절을 걸렸습니다. 오신환 후보 쪽과 새누리당에서는 암암리에 변희재가 표절을 잡아서 오마이뉴스에 넘겼다고 자꾸 소문을 퍼뜨려요. 우리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어요. 안 잡은 이유가 있어요. 안 잡은 이유가 네. 저희가 표절을 잡는 거는 학자, 교육부 장관 아니면 언론인 이런 사람을 잡았지. 그리고 김미아 씨는 잡았지만 개그맨이 아닌 방송 시사 자키로서 잡은 겁니다. 오신환 후보는 정치인 중에서도 연극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연극인 출신. 네. 저희가 논문 표절을 잡더라도 올림픽 금메달 운동선수 출신 문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옹호를 했습니다. 표절 문제는 이 대학과 교육부, 이 학자들의 거대한 카르텔 속에서 나오는 거지 예.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문대성 씨를 저희는 옹호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그 표절을 마련된 걸 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한 놈한테 다 뒤집어, 한 놈이 아니라 한 명한테 뒤집어 씌우냐. 네. 그럼 우리가 잡은 서울대법대 조국 교수, 그리고 언론인 손석희, 네. 더 황당한 거는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의 논문 표절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네. 입도 안 열어요. 좌익 언론들에서. 나머지 몰라도 이 사람들이 대체 왜 박근혜 정권 죽이려고 달려드는 좌익 언론이 박근혜 정권이 임명한 교육부 장관의 표절까지 입을 다무느냐. 네.
다 표절로 같이 카르텔로 묶여있는 거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표절로 아웃되는 순간에 그건 뭐 엄청난 문제가 교육부 이 관료들도 표절을 수도 없이 했을 거고 대학과 입학 다 드러나니까 네. 다시 덮어버린 거고 그랬던 사람들이 무슨 연극인 출신 정치인의 논문 표절 가지고 그렇게 거품을 부냐. 전 그런 입장이니까 제가 오신환 후보의 표절을 잡았을 리가 없죠. 근데 계속 그거 가지고 저를 음해를 하니까 내가 잡아서 넘겼다고. 저희가 잡은 관악을 출마자가 있어요. 이번에 잡은 게 아니라 한 작년에 그냥 잡아놨어요. 참고로. 정동영 후보 논문 표절을 네. 관악을 출마할지도 몰랐죠. 1년 전에는. 2007년도 대선 때 표절 의혹이 나와가지고 그걸 한번 참고 삼아서 우리가 잡아서 야 이건 표절 확실하구나. 영국 웨일즈대 석사학위 논문인데 잡아놓고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해명하다 보니까 제가 정동영 후보의 논문 표절을 갖고 있는 거 다 알려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공개 안 해버리면은 또 의심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정동영 후보의 논문 표절을 공개하는데 이젠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토론회 안 해줬다고 또 복수로 깠다. 토론회 의하지 않아가지고 보복으로 깠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아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토론이라는 키워드에서 조금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오신환 후보랑 토론을 좀 해서 지금 사실 오신환 후보나 변희재 후보도 사실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 아닙니까? 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수의 적자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토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오신환 후보는 토론을 저하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이게 이 스타일이 네. 정신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고 뭐 저는 뭐 정치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좀 김진태 의원이나 네. 이런 스타일이 논객형 스타일의 정치인이니까. 네. 오신환 의원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좀 조직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주종목이 달라서 저거 토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뭐 선관위 토론은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네. 하게 될 텐데 당장 전 오신환 후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나오면 제가 이런 얘기 하겠다. 제가 진중권 씨하고 사망유예 할 때도 네. 이거 지적하겠다고 이미 다 알려줬어요. 공개적으로. 그래도 방어를 못했거든요. 네. 오신환 후보한테는 미리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트위터로. 제 트위터 다 보고 있으니까 그쪽 캠프에서. 네. 오세훈 씨를 지금 자기의 멘토로 내세우고 있는데 오세훈 씨는 어쨌든 무상급식에 저항을 해서 그걸 정치적 자산으로 갖고 있는 정치인이죠. 네. 그 무상급식 주민투표할 때 제가 최전방에서 같이 오세훈 씨를 돕는다기보다는 전 제가 알아서 싸웠죠. 제가 알아서 싸웠습니다. 그때 오신환 후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싸울 때. 네. 오신환 후보는 관악구청장 선거 때부터 이 무상 공약을 상당히 많이 내세웠는데 네. 무상 보육 그리고 무상 유아 교육 등등 그리고 뭐 그 이외에 세금 파퓰리즘 공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신도시 뭐 개발 수두룩한데 그러면 무상 가지고 싸웠던 그 사람이 무상을 계속 공약을 내놓은 그 사람을 멘토를 한다? 저는 오신환 후보한테 묻는다기보다는 오세훈 시장에게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하고 싸운 사람이 전데 왜 무상을 내놓는 그 사람은 거기 가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거 질문했을 때 오신환 후보가 도대체 답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래서 제가 공개해놨는데 답변 못할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죠.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토론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예. 그 오세훈 그 전 시장 그 사람이 그 오신환 후보를 뭐 5%도 쓴가 이렇게 돕는다는데 제가 그 관상을 좀 볼 줄 압니다. 그 오세훈 후보 오세훈 전 시장 같은 사람은 관상은 하관이 빨아가지고 그 서울시장도 실컷 당선돼놓고는 아니 지금 물 먹어버렸잖아요. 스스로 엄청난 그 국가적으로 손해고 그 좋은 관상이 아닙니다.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그 변희재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관상의 이목구비가 아주 관상학적으로 좋아요. 변희재 후보 같은 분이 뭐 말도 잘하지만 애국심도 크고 되면 절대
성완종이 같은 짓거리 돈 받아먹는다든가 이석기처럼 빨갱이 노릇한다든가 송광호처럼 뇌물 받아먹는다든가 저기 뭐 임수경이 같이 북한을 또 어버이 수령 이런 소리 한다든가 절대 우리 그 국민을 고통스럽거나 실망을 절대 안 시킬 그런 그 관상이에요. 내가 같이 이렇게 참 작년 어려울 때부터 같이 이렇게 지나왔는데 누구를 절대 한번 파태어보는 것을 소리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절대 실망을 우리 그 관악을 국민들은 주민들한테 그 시켜줄 분이 아니니까 우리 그 제가 관상 볼 줄 알으니까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정동영이나 저기 정태호 그 다음에 오신은 관상학적으로 비교하면 완전 하늘과 땅입니다. 결론은 관상학적으로 나와버렸어요. 답은 그 말을 꼭 좀 하고 싶습니다. 또 애국 청년이고 또 아직 장가도 안 갔으니까 얼마나 사육감으로도 100만 불짜리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관악을 주민 여러분. 의외로 또 이상한 데서 이렇게 터져갖고 네. 그 좀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는 제일 지금 일베에서도 얘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강희석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강희석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대로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변희재 후보와 예전에 고소고발전이 먼저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한번 얘기해보죠. 고소고발전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는 그 고소고발로 생긴 인연 아닙니까? 그때 무슨 CF 패러디를 했었는데 강희석 감독이 그때 저격수다를 인터넷만 하다가 채널A로 첫 방송할 때인데 네. 그때에서 막 검색어에 1위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강희석 감독이랑 그때 누구지? 다비치의 강민경하고 그래서 그게 갑자기 주제로 이제 들어와서 네. 저하고 박성현 백모하고 엄청나게 강희석군을 이제 비난을 했죠. 이거 나 표현 잘 기억 안 나는데 네. 뜨려고 환장했다 해가지고 저 박성현 백모하고 그래서 강희석군이 고소를 했었죠. 네. 근데 그때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이 다른 점이 있으면 한번 대화로 풀자 그래서 토론을 하기로 했었어요. 네, 채널A가 중계해서 토론을 하기로 했었는데 네. 그러다 제가 이정희 종북 소송이 걸리고 막 하면서 못했죠. 토론하기로 합의해서 취하를 하고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정희 종북 문제로 막 이슈가 되면서 원래 맞아 그때 종북을 소재로 토론했어요. 종북을 소재로. 네.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게 방송에서 토론할 수가 없다. 나는 재판으로서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토론이 무산이 됐거든요. 네. 그때부터 좀 연이 좀 가면서 애국사락회 한창 할 때 이제 나와서 저에 대한 다큐를 찍겠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겨레 취재든 미디어오늘 취재든 경향 취재든 다 받아주기 때문에 네. 제 생각과 다르게 좌파 매체가 나가더라도 나가면 나가는 대로 제가 또 반박을 하고 하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매체가 취재하더라도 저는 거절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럼 다큐를 찍겠다 했을 때로 저는 거절을 하지 않았죠. 다큐 찍어라. 물론 다큐 찍으면은 제 생각과 다르게 나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 부분은 명확히 했었고 말을 자르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쭉 하는데 하나 딱 잘라서 하고 이런 짓은 하지 마라. 네. 그래서 그거는 본인도 본인의 명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서 작년 12월부터 쭉 다큐를 찍어온 거예요. 그때는 선거가 있을지도 몰랐고 네. 통진당 해산 전이었기 때문에 네. 선거가 있을지도 몰랐고 제가 선거를 나간다고는 생각도 안 했던 때니까 여기 애국사학회 총무님 나오셨는데 계속 같이 다닌 거예요. 등산 가면서 다큐를 찍고. 근데 이제 선거에 나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좀 한 달간 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큐를 중단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선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선거를 막 회의하는 게 카메라 왔다 갔다 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지금 성관에도 지금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성관에 직원이. 네. 근데 성관에도 카메라 찍고 막 다큐로 찍고 건폭 찍고 그러면 정신이 없으니까 네. 요거를 좀 조정하느라고 한 달 정도 유예를 하다가 다큐를 중단시키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강석 감독도 자기 사람하고 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다큐를 한 4개월 찍어왔는데 내가 선거 나가는 걸 좀 모르고도 당연히 몰랐죠. 선거가 있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선거 나간다는 이유로 다큐를 중단시키면은 네.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동안 들었던 비용이 있는데 네. 그래서 비밀 유지 조항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다큐를 다시 그냥 그대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 것 뿐인데 이걸 제가 이른바 우리 우파 진영에 20번 넘게 설명했습니다. 전화부터 해서 트위터, 페이스북, 심지어 새벽에 제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해명하라 그래서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오늘 또 올라왔어요. 우파 동지라는 사람이 또 올라왔습니다. 강희석이 왜 당신 캠프에 합류했냐? 캠프에 합류한 게 아니라 제가 선거 나갈 거 생각도 안 하기 전에부터 취재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설명을 해도 도저히 제가 이거는 광우병 거짓선동 수준의 거짓선동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똑같은 해명을 해도 이게 안 잡힌다는 게 납득이 안 되고 제가 우파 쪽 동지들에게 너무 실망을 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광우병 거짓선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해도 왜 계속 이 캠프에 합류했다 이 말이 안 끊이지 않냐는 거죠. 오늘 그래도 미래한국의 한정석 논설위원이 다시 정리해줬는데 그리고 장기정 대표가 또 정리해줬습니다. 이건 취재니까 아무 문제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취재 들어오는 부분은 뭐 어떻게 문제 났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선거라는 것은 전쟁입니다. 중탄 없는. 내가 이거 참 선거 이거 치르고 나 처음 경험이 태어나서 난 지금까지 태어나서 뭐 정당 어디 가해본 적도 없고, 또 어디 조직에 한번 내가 들어간 적도 없고 그런. 근데 이 보니까 애국 그건 기본적으로 펴야 되겠지만 저 반대파 이 투표를 할 때는요 돈 있는 사람이나 지혜가 높은 사람이나 창녀나 간첩이나 조폭이나 똑같이 한 표입니다. 저쪽 상대편 저 표라도 한 표라도 끌어오야 이게 선거가 당선이 되죠. 그런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면 내 있는 표도 다 달라요. 그러면 이건 떨어뜨리면 이것이 완전히 배신자 짓이라. 오히려 그렇게 이념도 다른 사람도 얻으면 진짜 능력 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동지의 입장이라면은 희재야 너 진짜 너 대단한 놈이다. 생각지도 못한 애들을 그래서 이렇게 동지로 삼아서 표를 내 편으로 만들었죠. 동지로 삼지가 않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것은 나 같으면 그래요. 야, 이거 너같이 참 이렇게 능력이 뛰어 진즉 정치하고 뭐 됐느냐. 이념적으로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애를 갖다가 쉽게 말해서 똘만이나 꼬붕으로 이렇게 쓸 정도가 됐으니 너는 국현이 관악을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대통령, 남북 통일 대통령을 하고도 남을 능력을 가진 놈이다. 그래서 나는 진짜 친구 잘 됐다. 네 친구라는 게 내가 영광으로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상대편 그쪽 지지하는 사람도 싹 쥐도 새도 모르게 포섭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 편 외국적인 있는 사람 다 내쫓고 해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것은 떨어뜨리려고 내각제 주장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 골먹이라는 놈들이 누굽니까? 내각제 야합 개헌을 하는 놈들 이재호라든가 김무성이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내적 송장 만들어 버리려고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패거리들이 하는 짓이에요. 결론은 왜 내가 그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그런 쪽으로 빠지는가 나도 참 실망스럽지만 하루도 못 가서 내가 실망할지라고 내가 알았어요. 아니 사과할지 알았어요. 이용당한 거예요. 포섭된 겁니다. 그쪽으로.
나 그 상상도 못했어요. 어? 내 말이 그 거짓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갈 일도 없고, 이건 완전히 오래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계획한 거예요. 결정적일 때 연막이 가지고 그 변희재를 박살내버리려고 철저하게 계획한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라는 사람이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은. 알아듣겠어요? 예. 일단은 잠깐만요. 예. 지금 또 옆에 보시는 분이 강희석 군입니다. 또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이 있었고 해서 뭐 그런 거를 좀 조금이라도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아갖고 잠깐 이쪽으로 모셨거든요. 자, 그럼 강희석 군을 모셨으니까는, 아니, 강희석 감독을 모셨으니까는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이 지금 논란의 중심인 거 알죠? 그렇죠. 네. 좀 마이크를 좀 크게. 아, 네. 네. 본인이 논란의 중심인 거를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 그런 본인이 논란의 중심인 것을.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캠프의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를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왜냐면 네. 외국 산악회 나가고 그럴 때도 총무님이라던가 다른 회원분들이 너무나 좋게 대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아 되게 여기는 누구든지 편하게 받아주시는구나 그랬는데 또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제 저를 나쁘게 본다기보다는 후보님에 대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촬영을 함에 있어서 앞뒤를 자르면은 그 사람이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는 거를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찍으면서 저도 누가 널 찍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겁이 날 텐데 그 과정을 그냥 찍게 하니까 저는 그게 또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저를 굉장히 감시한다거나 되게 네. 제가 어떻게 뒤통수 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한번 놀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후보님이 진짜 모든 걸 찍게 해주세요. 예, 모든 뭐랄까 이제 자기가 비춰졌을 때 나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조차도 그냥 다 공개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기하고 저는 이 과정이 좀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 네. 외국 청년 변희재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생각이 조금 다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큐 영화죠. 그렇죠. 다큐 영화고 계속 이제 관찰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관찰을 하셨을 텐데 네. 좀 개인적으로 바라본 변희재라는 사람 어떻게 관찰이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계산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자기를 알리기 위한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진짜 24시간 동안 팔로잉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분은 어떤 생각,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사람이 좀 거짓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저랑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산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남들 앞에서 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구슬리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잠깐 내가 이 보니까 네. 이 영화 대박이라 대박. 완전 대박이야. 그리고 우리 강은석 네. 그 강인석 의석이요. 그 잘생긴 얼굴이요. 관상도 뒤통수 치고 이럴 사람은. 제가 저도 다큐를 대학 때 찍어봐서 아는데 감독의 시각 가지고 똑같은 다큐를 찍어도 시각 가지고 굉장히 다른 작품이 나온다. 그러면 강 감독의 시각으로 나올 건 분명해요. 내 시각하고 다를 텐데 그럼 그거는 취재원으로서 수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취재로서는 완전히 외국 날점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시각으로 가는 거는 그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완전 취재 거부인데 저는 지금까지 어떤 매체가 취재와도 거부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머리 입장이니까 이 작품성에 대해서는 강 감독에게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요 가급적 제가 좀 취재에 더 협조해줘야 되지 감추는 순간에 좋은 작품 못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완전
이거는 믿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감독 개인의. 저하고 뭐 이번에 다큐 찍고 뭐 인생 끝낼까 아니면 뭐제 인생이 아니라 감독으로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믿고 맡기는 거고, 시각차 부분은 서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리고 이게 선거 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년을 찍기로 했기 때문에요. 올해 말까지 찍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이 다큐 같은 경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강희석 그 감독 때문에 그 뭐 SNS 상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단 영화잖아요. 영화면은 또 흥행이라는 거를 무시 안 할 수가 없는데, 흥행되면은 러닝 게러티 나옵니까? 러닝 게러티? 그 계약서에 여기서 기획안 해가지고 무슨 컨텐츠 진흥원에서 제작비를 받아서 계약서에 출연료 100만 원으로 적혀있는 계약서가 가져왔는데, 그때는 계약서를 제가 요구했어요. 왜냐하면은 비밀 유지 조항이, 왜냐하면 딴 거는 상관없어요. 딴 거는. 근데 선거 때 촬영한 부분이, 저기도 선관위 좀 카메라에 찍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하는 수가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게 카메라에 찍혔을 때 저게 선관위에 넘어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선관위가. 그래서 이 비밀 유지 조항을 가지고 논의했지, 난 계약서에다가 뭐 출연료 100만 원 적혀있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당장 그게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가 캠펀드를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카메라가 들어오는데. 네. 그래서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개런티 100만 원이라는 게. 이거 가지고 또 의미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런티 받는 게 맞죠. 만약에. 왜냐하면 제가 1년 동안 시간 내주니까 런닝 개런티가 아니라요. 한 번에 그냥 100만 원으로 계약된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런닝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강 감독한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당선되는 순간에 0.7% 시작했잖아요. 0.7%가 한 달 만에 당선됐다. 이거는 세계 정치사에 남을 다큐가 되거든요. 이거는 미국, 일본 수준도 가능한데 이미 제가 100만 원에 사인해버렸기 때문에 런닝 기런티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캠프 소속은 아니죠? 한번. 네, 저희는 이제 독립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는 팀이고요. 네. 캠프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 캠프 소속이 아닌데 좀 오해하시는 분들한테 그 한 말씀 쭉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저희는 캠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이제 돈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고, 그건 이제 영화를 위해서 출연료를 지급하는 거지, 뭐 이 영화를 뭐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뭐 청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서 돈을 받는다거나 그런 금전적인 관계가 아무것도 없고요. 제가 어떤 식으로 영화를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제 시각이 들어가니까 보시기에 이상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찍은 모든 영상은요, 상영이 되기 전에 후보님이 먼저 보십니다. 후보님이 먼저 보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한테 이제 영상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다 제거를 합니다. 영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거고요. 요거 제가 이제 제가 사전에 검토하겠다는 그 조항이 들어간 거는 저를 나쁘게 찍은 걸 빼자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제3자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큐에서. 제가 막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치명타가 되는 얘기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독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 말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지를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저는 저를 나쁘게 찍은 거는 뺄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누구 만나고 누구 말을 한 것이 제3자에게 타격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전에 보자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조금 오해가 풀렸는지, 이게 뭐 오해라고 할 수 있으면 오해, 그리고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으면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좀 궁금증이 좀 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 뭐 강희석 군을 제외하더라도 조금 아까 실망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좀 그 애국 진영에게 바라는 점. 근데 애국지원 전체가 아니에요. 네. 뭐 한두 명인데. 일부겠지만. 네, 진짜 한두 명인데, 그 한두 명이 너무 집요하게 한 달 반 이상을 선거를 방해하니까, 제가 실망한 거는 그 선거를 방해하는 행태를 애국진영이 왜 못 말리는지가 실망한 거죠. 너무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방해. 계속해서 음해를 하니까, 이거를 제가 선거운동 밖에 뛰다가도 다시 들어와가지고 내용을 정리하고 페이스하고, 이 시간이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3-4시간씩 허비했는데, 한 번 돌면 3-4시간 돌아야 되거든요. 자꾸 중간에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참 실망스러워요. 이 부분은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국지정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거는 한두 명이지만은 아직도 못 막았어요, 아직도. 그래서 야 이게 우리의 실력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새누리당한테 무시당하고 살지 않았나. 제 스스로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네. 그 단초가 된 그 강모 그 사람이 그 저를 갖다가 허위사실 이런 거를 명예훼손을 한 것은 수백 건입니다. 제가 다 갑체를 해놨어요. 고소도 해놓고 앞으로도 대대적으로 할 것이고. 그래서 그날 마침 그 변희재 후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강모 이 사람이 그 이렇게 뭐 들려서 이렇게 왔더니 뭐 그러느냐고. 선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표를 모아야 당선되는 것인데, 그렇죠. 속으로는 죽여버려도 싶어도 내가 남았지. 내가 요 친구, 응? 장 누구보다도 몇백 배, 몇천 배 더 피해자예요. 그런데 그런 뭐 페이스북 이런 거는 깜짝 놀랐어요. 뭐 하더라도 나는 그 한편으로도 4월 29일 날 지나고 나서 일단 대사가 죽느냐 사느냐 이 대한민국이 변이제 하나 떨어지고 망가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빨갱이나 이런 데 맥히거나 아니면 내각절에서 대통령이 내입덕에 들어가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변희재 후보가 이 단기 필마로 이 출마한 걸로 알고 있고 나도 그래서 돕고 있는 것인데 깜짝 놀래버린 거야. 이건 완전히 평소에 장 대표 그럴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게 뭔가 제 엄청난 보이지 않는 공작, 음모, 기획 오래전부터 이게 있어가지고 결정대 한 방을 때려서 애국진영을 초토화시키고 소위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무사하는 이 세력을 조져버리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재호라든가 MB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그 똘마이들이 누군가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정확한 겁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이래서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장기정 그 대표 우연하게 이게 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단박한 것도 있고 성질이 급한 것도 있고 하루도 못 가서 분명히 사과하고 다녀. 아니 그게 아니라 페이스북 봐도 그러고 있지만 이건 이 파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애국우파를 분열시키고 뒤에서 공작하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히 이 세계에서 낙인을 찍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폭세계 같은 것은 쥐두새도 모르게 북귀 같은 거는 이건 바로 장성택이처럼 바베큐 돼버려. 정신들 차려야 돼. 정신들. 대한민국을 우리 변희재가 지금 살리려고 나온 것이 죽이려고 뇌물 받아먹고 출세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양반은 국회의원 이런 거 정치 뜻도 없는 사람이 오직 머독처럼 언론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나라가 위태로워서 이런 것이 터질 줄 알고 내가 작년에 일배들 모아놓고 모태똥에 홍위병 해가지고 중국을 문화인 다 작살내버려서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장관들 공직자 선생 종주에 다 작살내버리고 우리 일배 동지들이 장관도 20대 국회의원도 다 해버리고 장관 국회의원이 다 그 특권 내려놓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다 해가지고 태극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싹 썰어버려야 통일도 되고 위대한 나라가 되니까 내 말 여기 그 참석한 사람 다 들었을 거야. 나는 벌써 예언을 했어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이거 성완종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부정부패 이거 하나만 딱 청소해도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남을 위대한 선덕여왕보다 더 위대한 영웅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분명히 이 도래내라고 나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이든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든 사과로 마무리하면서요. 이 현장에 계신 분들부터 좀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질문을 받도록 할 테니까는
그 카메라에는 안 나오니까요 부담 없이 그냥 마이크만 잡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마이크는 넘겨드릴 테니까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은 좀 질문을 좀 부탁드립니다. 좀 질문이 없으세요? 사과로 마무리하지 말아요. 일베 대통령이 변이제로 먹으면 변이제로 아. 먹으면 여기 네. 인터넷 뭐 인터넷으로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또 인터넷으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한두 개 방송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몇 시간이 개만 너무 정리해서 인터넷으로 그 보고 계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요. 그 장기정 대표 질문 관련은 오늘 장기정 대표 페이스북하고 제가 댓글 보면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원활히 정리가 됐으니까 여기서는 뭐 더 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뭐 다른 질문. MC무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네, 오늘 MC무연 관련해서 좀 기사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희 로고송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세차에다가 이제 틀 로고송인데, 하나는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애국가를 좀 차용한, 애국가하고 그 동요 이렇게 차용한 걸로 이미 정리가 됐고, 네. 나머지 하나를 제가 MC무연을 곡을 쓰겠다. MC무연 모르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베 사이트에서 주로 유행했던 노 대통령의 발언했던 목소리를 믹스해가지고 랩으로 막 변형시켜서 하는 각종 좀 댄스 랩 뮤직입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유세차에 쓰겠다는데 벌써부터 이제 언론이 비판 기사가 들어오는데 노무현 비하 노래를 유세에 쓰겠다고 해서 그래서 논란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논란을 만들려고 그걸 한 게 아니고 자 애국가는 전 국민이 같이 불러야 될 보편적인 선거운동으로 쓸 수가 있죠, 애국가는. 네. 그럼 두 개를 쓴다 했을 때 하나는 보편적인 거, 하나는 강력한 내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곡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MC무연 노래가 딱이에요. MC무연이 딱. 애국가하고 MC무연. 근데 우리 보편적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애국가를 쓰는 거고, 네. 일단 내 강력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MC무연을 쓰는 건데, 네. 이게 뭐 어그로를 끄니 뭐니 아니 계속 비판을 받을 텐데 제가 그 노래를 워낙 많이 듣고 좋아해서 아는데 그리고 제가 또 그래도 나름대로 미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그러나 미적 해에 대해서 자 이런 거는 명백히 비하와 모욕입니다. 예를 들면은 명박이 찢어 죽이자 해서 뭐 쥐박이 찢어 죽이자 이런 것들만 이거를 원래 좌익들은 풍자라 그랬어요. 네. 쥐박이 찢어 죽이자 박gin의 즉사 이런 거를 좌익들은 풍자해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건 풍자해악이 아니에요. 풍자해악이 아니라 명백한 거의 이건 폭력입니다. 근데 MC무연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노무현 때려 죽이자, 노무현 지옥에 가자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말을 차용해가지고 썼을 뿐입니다. 보통 뭐 그래서 기분 좋다. 광화문에서요, 제가 광화문 천막에서 MC무연 그 노래를 틀었다가 할아버지들이 엄청 화를 내고 왔습니다. 왜? 노무현 지지하는 노래인 줄 알고. 길 가다가 노무현 목소리 들으니까 그냥 침 뱉고 가고 제가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거 틀었다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은 노무현 지지하는 노래인 줄 알아요. 계속 노무현 목소리 나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효과를 지금 선거에 쓰기도 전에 저는 이 젊은 층이 어쨌든 돌아가신 노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증오심을 갖고 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사람의 정치적인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걸 뛰어넘는 정치적 대안들을 찾아야 되지 계속 노무현 저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 20, 30대가 지금. 저는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MC 무연의 노래라고 봐요. 보면 볼수록 노 대통령이 친근한 이미지로 오거든요. 그거 네. 보면 볼수록. 그리고 뭐 때려 죽이자 지옥 가라 그것도 아니고 노 대통령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니까 이건 제가 2년 전부터 했던 주장입니다. 나중에 봐라. MC 무연이 대한민국 통합에 엄청난 큰 기여를 할 거다. 그래서 전 지지층 결집도 있지만은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도 있다. 그분 MC 무연 노래가. 아니, 저는 최근에는 정상적인 사진만 봐도 입꼬리가 막 이렇게 실룩실룩 되면서 좀 웃음도 나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MC무연 노래 중에서 많은 노래가 있을 텐데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뭡니까? 저는 광화문에서 많이 듣는 역시 은데이시티하고 네. 운지는 아니고 그냥 노래 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는 위아래라는 노래가 아, 좀- 최근 써본 잘 모르고요. 네. 아, 금요일밤 있죠, 금요일밤. 네. 하나하나가 다 명곡들이에요. 명곡들이고, 제가 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한미 FTA하고 제주 기지는 노 대통령이니까 밀어붙였던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노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패망하게 된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상보다는 자기 친노 패거리의 보스의 기질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노 대통령은 참 안 된 사람이고 저는 친노를 더 증오를 하게 되는데 네. 노 대통령에 대해서 이번에 만약 이슈가 된다 했을 때 저는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 대학생 때 노 대통령 때 야인 시절 때 초청해가지고 강연도 기획을 했었고 전반적으로 좀 절반은 저랑 좀 기질이 맞는 게 있어요. 이거 확 찔러버리는 기질이 맞는 게 있어서 네. MC 무연에 대해서 노 대통령이 살아있었으면요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아주 즐겁게 들었을 겁니다. 그건. 그래서 그거는 제가 누가 그거 가지고 공격을 해도 다양한 이 논리로 제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 가지고 MC 무연의 곡을 로고송으로 쓰긴 쓸 건데 딱 하나 저작권 문제가 이제 네. 풀리면은 저작권 네. 문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만 기술적으로 들을 수 있으면은 MC 무연 노래를 저희 유세차에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전에 그 노 대통령이 뭐 살아있었으면 굉장히 좋아했을 거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MC 뭐 땅크나 뭐 MC 희재 뭐 MC 변땅 뭐 이런 식으로 또 누군가가 풍자한다면 본인 좋아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나오죠. 지금도 네.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그런 풍자에 대해 그러니까 풍자가 아닌 걸 자꾸 풍자라고 우겨서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MC 희재 해가지고 내가 네. 한 발언을 그대로 리믹스해서 한다? 저는 즐겨 들을 거예요. 분명히 약속드리는데. 근데 풍자가 아닌 걸 풍자라고 하잖아요. 제가 고기를 훔쳤다. 변희재와 고기도적 600인. 이건 풍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고기를 훔친 적이 없는데 고기 도적이다. 이거는 풍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너무 이거 가지고 이중작대. 네. 자가당착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C 희재 해가지고 이 말을 사용한다 했을 때는 저는 제가 막 트위터에 옮기고 다 할 겁니다. 네, 뭐 오늘 뭐 토크쇼를 하면서 429 재무선 인터넷 특집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이나 이런 게 얼마나 해소됐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이런 방송을 자주 해서 시청자분들이나 유권자분들의 궁금증 자주 해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맞아요. 이게 오늘 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부터 본선거인데 네. 유세차가 돌아가거든요. 네.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뭐 주초에 좀 비가 오고 선거 때까지 날씨가 점점 이제 따뜻해지겠죠. 네. 그러면 저녁에 그냥 유세차에서도 선관위에 승인 받으면은 네. 유세차에서 그냥 거리에서 토크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이제 좋은 성능의 마이크와 함께. 네. 예. 그래서 하여튼 계속 이 부분의 행사는 가급적 많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429 재무선 인터넷 특집 방송 진행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변희재 후보를 지지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또 참여해주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아프리카TV 유일 애국보스 BJ 건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